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은재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실제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들이 돌강공사 산정에 있어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여 추가 비용을 산정했고, 또 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판단은 어떠했는지를 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엔지니어, 이 현장 공무들은 이 부분에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가급적 그 관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또 분량도 적지 않고 근데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례가 이게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최근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간의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는 어디 출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 분석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작업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 개별 연장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공기는 이 경제적 시공을 전제로 하죠. 근데 이 경제적 시공이라는 것은 이 최소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기성을 올리는 그런 것이므로 이 생산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 결국 경제성을 희생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이른바 돌관공사이고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늘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앞서 정영서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내용도 설명을 잘 하셨고 저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좀 크게 보면 이 작업시간 연장 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방법이고 산정의 사례도 좀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 자원의 집중, 투입, 과투입, 대체 투입, 순서 이런 것들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른바 비효율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돌관이 없는 당초 계약 조건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가 늘 난제입니다. 이 소송에서 돌관공사를 다룬 판결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공개된 판결서에서 이른바 비용 산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치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정관리학에서 배우는 이 이론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용 구배를 분석하고 해서 최적의 단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이고 현실에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다뤄진 사례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현장은 훨씬 더 복잡 다단하고 그럴 복잡할수록 엔지니어의 이른바 직관, 이 공기 단축 하여튼 돌관 영역도 이 영역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 비용 산정의 기본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제가 발표하는 사례들은 실제 감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한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감정이 이루어지고 인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간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총 실투입비, 노임 할증, 설계 내역, 이 복합 방식, 기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협력업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수급인들이 최초의 이 적자 보존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게 됩니다. 이 원수급인도 현장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클레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실투입비와 기성대가의 차익을 돌강공사로 청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스탠스, 하도급업자들이 많이 이제 청구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고 그래서 실제 이 계약 금액이 아닌 이 돌관 없는 이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서 그 차익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론이 있고 이거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작업 이 부분은 익숙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본 공수를 제외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휴일은 어디까지 볼 거냐, 그다음에 초과 공수를 모두 인정할 거냐,
또는 단가의 기준도 예컨대 실투입 단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중노인 객관적 단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요.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인들이 선정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노임 할증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이 공정률을 분석해서 선정한 방법론도 있고 나아가 이 계약공사비와 공정률만으로 돌과공사비를 선정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그다음에 실투입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른바 설계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종래의 설계 변경과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로데이터, 결국 감정 자료에서 감정인들이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감정을 할 만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감정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돌과공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비용을 뽑게 되고 그런 이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각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 6월 판결 사례는 공공공사 하도급 분쟁 사례인데요. 막연히 실투입 총액에서 기성금액을 제외한 이 비용을 돌과공사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원은 그렇게 산출된 비용은 이른바 돌과공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래 19년 판례는 이건 공공공사 원도급 분쟁 사례인데요. 435일간의 공개 연장 사유 가운데 일부만 연장했고 거기에 따라서 돌과공사비를 인정할 거냐 또 인정한다면 깎을 거냐 말 거냐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인정을 다 했습니다. 이 사례가 한 52억 정도 인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약간 특이한 사례이긴 합니다. 이 적정사비로 뽑은 사례인데 산정 방법을 좀 보면 이른바 돌과공사별로 적정공사비를 구하고 실투입비에서 이 부분을 뺍니다. 이때 그러면 적정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계약 당시의 설계 금액에서 이 조달청의 적격심사 평균 낙찰률 이 86.76%를 적용해서 이게 적정공사비다. 그럼 과연 이게 적정공사비로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감정원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노임할증, 품할증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이 현장은 이 돌관 작업 사유가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또 품저하 할증, 또 임금 가산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할증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공사비 차액 방식으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득이 일종의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물론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노임할증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도 실제 사례는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례는 철도 차량기지 현장의 원도급 분쟁 사례인데요. 이 감정인은 평일, 휴일, 야간 작업은 결국 노무비 명세표상에 1.0 공수를 즉 기본 공수를 초과하는 출력 인원을 찾아내고 그 초과 공수의 이른바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면서 우리가 지급된 공수와 출력 공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등은 기본 공수를 공제를 하지 않고 전체 투입비를 돌과공사로 보았습니다. 이 장비 사용료도 노무비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비를 돌과공사비로 산정한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이 공공공사 건설 현장의 원도급 사례인데요. 아파트 현장 사례입니다. 보통 법원은 이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 산정 방법까지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드물게 금액 산정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원은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 능률 저하에 따른 품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야간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875, 1.5 곱하기 1.25 이 할증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 과정을 전부 설치를 했는데, 이 사항은 다시 조금 더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의 전체 공사 집중 노무비는 178억 원입니다. 근데 돌관에 해당하는 잔여공사 비율은 한 45.5%고요. 그러면 돌관공사 대상 집중 노무비는 곱하기 하게 되면 81억 원이 됩니다. 이 81억 원을 공정표에 의한 원래 당초 CP 기준으로 원래 공기는 219일인데 돌관공사로 70일을 당겼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당긴 이 금액, 이 전체를 즉 81억을 안분하게 되면 이 71억 해당하는 부분이 23억 원이 되고, 여기에 26억 원이 되고, 여기에 맞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87.5% 곱하면 23억 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산식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는 실제로 돌공사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실비가 아닌 산식으로 돌공사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밑에는 노임할증의 기본 산식은 널리 알려진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우리 공무들은 잘 아시겠지만 1일 2교대 각 10시간씩 작업을 할 경우에 우리 품셈에 의하면 주야간 평균에서 82.8%의 노임 할증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산식으로 나오고, 이 산식으로 뒤에 보는 사례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례는 사실은 이 앞에 정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이긴 한데, 이 공공사 원도급 분쟁 사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돌강공사는 공사량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설계 변경의 정의 중에 이 공사량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제 실무 논의가 되는데, 이 판결서에서 법원은 이 공사의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공사의 물량, 형태, 난이도 이게 달라지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결국 이 돌관도 이 설계 변경의 요소가 있다. 그럼 설계 변경과 유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단서를 제가 유의미한 판시로 봅니다. 밑에 보면 이제 보온양생공사비, 그다음에 민원처리비 뭐 이런 부분도 돌관공사비 범주에 포함해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레미콘 용역차 이용 이런 것들은 야간 작업을 할 때 차들이 배차가 안 되고 업자들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공사가 믹서 트럭을 임차를 해서 그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비는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보통 민원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 종교시설 보상, 우사 보상비, 기타 등등 이런 여러 비용들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 감정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전 절차를 어쨌든 노임의 할증이나 품위 할증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도 이 9단계 절차로 감정 금액을 산정했는데요. 이 투입비 공수와 지급 현황을 가지고 분계 후에 다시 환산하는 조금 독특한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노임할증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54조, 특히 56조가 근거가 되고요. 이 본 감정서에서 맨 밑에 보면 불공시 부분에 이 휴일 부분은 이 통상임금, 즉 기본수를 제외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본 사례에서 감정인이 밝힌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인이 이 감정의 한계를 밝히면서 이 당초 감정 기준이나 자기가 원했던 감정 기준은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등을 받아서
공기단축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투입될 인력 및 장비와 실제 돌관이 있었던 기간에 투입한 것을 비교해서 결국 추가로 투입된 물량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제 감정인은 이런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 비제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른바 주어진 조건, 즉 제출된 자료 하에서 감정의무가 산정한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에 참고해달라는 식의 이제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단서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공방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례에서는 감정한 대로 인용이 된 사례이긴 합니다. 한편 토일에 관해서 이 감정인은 이 휴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나름 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실무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사례는 민간공사의 순수 대형교회 현장 사건인데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돌관 부분만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판결서를 보면 법원은 이제 지시를 인정한 근거 중에 시공사 내부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약 관리할 때 반드시 이 상대방한테 제출된 자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보고문서 내부 자료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산정 방법을 보면 이 하도급 업체별로 돌관 기간 실투입 인원의 약 20%를 돌관을 위한 야간 투입 인원으로 보았고 거기에 대표적 중에 당시 시중 노임 단가와 할증 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이제 금액 산정 내용을 알 거라고 봅니다. 방가로 5번 정도가 중요한데 거기 보면 이 사건에서 돌관을 진행하던 중에 다른 사유로 해서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단축했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기 단축의 의미도 없는데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 연장은 발주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건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이 돌관하게 되면 이제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감리가 나와야 되고 그 대가를 누가 줄 것인가 보통 이제 아쉬우니까 시공사가 먼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감리 비용을 돌간공사에 비해 일종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이 공공공사 하도급 분쟁 사례입니다. 이 산정 방식은 기본 구조는 앞사항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투입 인원으로 실제 투입 인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시공계획서상의 투입 인원과의 차이를 구하고 그 절반 인원의 50%의 할증을 적용해서 인원수로 환산한 다음에 대표적 중에 시중 노임 단가를 곱해 산정했는데요. 그럼 이러한 과투입 인원수 비교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이게 실제 투입된 인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하기 어렵다.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서를 보면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원피구가 모두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특히 이제 원고가 이 생산성 저하율을 산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방식도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라면서 이제 감정 결과를 채택했고요. 여기 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을 판결서에 명시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원의 시각이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 사안은 민간 아파트 마감공사의 하도급 분쟁 사례입니다. 하수구비는 기존에 봤던 방식, 즉 실투입에서 정상공사비를 뺀 방식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은 정상공사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 부분을 통해서 공사비를 뽑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시각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서 봤던 사례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초과 공수를 넘는 것이다. 이른바 돌관공사비냐, 돌관으로 한 추가 비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논리적으로는 그건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비용은 사실상 공기 현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이 돌관공사비 이런 성격으로 본 좀 특이한 판시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법원의 새로운 시각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과 공정률 등 복합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통키공사의 지하철 공사고요. 원도급 분쟁 사례입니다. 산정 방법이 좀 특이한데 우선 1심은 지시 부분이 없어서 뭐 기각됐으나 항소심은 인정을 했고 다만 장기계획 공사에 있어서의 차수의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8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좀 복잡다단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단축 공정률을 돌관 금액과 바로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좀 색다른 방법론입니다. 금액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기는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이 돌관 기간의 계획 공정률하고 실적 공정률하고 비교해서 단축된 공정률을 찾아내고 거기에 전체 노무비를 곱해서 대상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이 분포율을 뽑아서 같이 할증을 다시 곱하는 좀 복잡다단한 방법을 취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최근의 사례이긴 한데 이 고속철도 현장의 원도급 분쟁 사안입니다. 인접 공고 2개의 현장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위에는 62항 4개 항목, 밑에는 10개 항목에 한 120억 정도의 비교적 대형 클레임 사안입니다. 항목도 많고 산정 방법도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규모가 큰 이른바 터널 구조물 공사 항목을 보면 이게 이제 주야 24시간 근무 시공을 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뽑을 것인가, 실리 베이스로 뽑을 것이냐, 내역 베이스로 뽑을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내역 베이스로 해서 결국 설계 변경 방식과 유사하게 단가산출서에서 할증 부분을 뽑아내서 거기에 에, 낙찰률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고 거기다 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잠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그 추가공사합의 내역서의 단가 작성 부분이고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히 하는 단가산출서의 일부를 짜집게 한 건데 뭐 개가 나오면 그중 노무비에 대해서 할증 부분을 찾아내고 이 할증 부분을 변경 설계 단가로 보고 거기에 협의율 그다음에 협의를 적용해서 단가를 구한 거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선호할 겁니다. 명확하게 나오고 숫자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걸 인정할 것인가는 또 발주의 영역이라서 아시다시피 이제 재료비나 경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무비만 변경이 되는데 실제로는 또 재료비 경비도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이 증명의 문제로 남겠습니다. 좀 이어서 보면 여기 궤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실투입에서 할증 금액을 역산해서 뽑아낸 이렇게 특이한 사례인데 조금 설명하면 우리가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81.5%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그럼 실투비는 이 비용이 포함됐다. 그럼 81.5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187.5의 46.6%다. 그러면 결국 실투입비에서 이 40.6을 곱하면 결국 이 추가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전체 실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산식으로 뽑아낸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접 현장은 약간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여기서는
10시간 2교대의 경우에 이제 아까 봤던 82.8%의 노이말증을 적용해서 이른바 협의간주율, 간주 협의율을 곱하고 한 사례고요. 여기도 감정에는 이런 단서를 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주간과 야간 투입 비용을 실비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공사에서 단가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표준 폼셈상의 노이말증을 이용해서 주가 비용을 산정했다. 일종의 대안적 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공기현장과는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비교가 됩니다. 이 공기현장은 주로 시간 변동에 따른 간접비 위주의 문제가 되고, 이 돌과는 시공 변동에 따른 직접비 위주의 비용 문제됩니다. 이 공기현장은 제도와 규정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고 또 다수 판결례가 축적돼 있어서 그만큼 변수가 적습니다. 근데 돌관 부분은 이 시작부터 이 지원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시가 거의 없고, 돌관이 없는 공사 상태, 즉 정상기간의 투입 자원 작업 방법을 미리 특정해 놓지도 않고 그렇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비해서 금액을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난점이 많습니다. 시공계획서가 있긴 하지만 시공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만들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런 돌관을 염두에 두고 디테일하게 뽑는 게 아니라서 결국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선정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이제 하수급 얘기는 아까 정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발생되는 영역은 그쪽이라서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발주한테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받지 못하게 되면 하수급인한테는 지급해야 되는 당위가 있고, 그럼 발주한테 못 받게 되면 중간에서 원수급인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 돌공사비가 문제되고 다투어지고 다양한 감정 또 법원의 여러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정리해 느낀 거는 이 돌공사비 산정 방법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고 하는 것은 돌공사의 형태가 다양하게라기보다는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래에 있는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 이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뭐 이런 쉽게 대충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폭넓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 장기해석 공사의 불이익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사례는 이 부산의 백스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관 일정이 딱 국제 행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거를 장기해석으로 발주를 한 부분이 문제고,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결국 우선공사와 본공사가 있었는데 공기지원은 우선공사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공사 부분을 어쨌든 이 공기를 연장해 놓고 단축하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급하니까 본공사 차수 자체를 단축된 공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공기 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돌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계약적으로는 단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연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 대법원 전합 판결의 그런 원칙하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장기해석 공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남게 되고, 그럼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이 차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차수 계약 시 항공사 기간에 구속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수 계약 자체의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하면 결국 이 돌공사비 부분은 역시 증명의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이 대부분의 현장은 역시 이제 우리가 중복 무렵에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도 바뀌고 업체도 바뀌고 철수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자료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같은 얘기입니다만 늘 착수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 방법밖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돌강공사에 관한 산정 방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감정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축적이 되면서 점차 이 감정 이 입증의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로 보면 여러 이슈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특히나 이 생산성 저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하고 사례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행 부분은 좀 표준화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공견장 비용도 옛날에는 이제 규정이 없었는데 점차 발전해가면서 현재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이 공정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게 이제 90년 전에 102층 건물을 착공 후에 1년 45일 만에 완공한 사례입니다. 우리 국내 현장을 보면 늘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지치상금의 압박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이 과연 이거 공기가 부족한 거냐 아니면 로스가 많은 거냐 늘 의문입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